자, 오늘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거창한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간단한 목표 하나를 추천드려 볼게요. 이 거대한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주 작은 단위를 설정해서 일련의 패턴을 파악해보는 그런 논리 정연함을 배우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이기적 유전자잖아요. 유전자라는 아주 작은 단위를 통해 여러 생명체들의 행동을 이해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벌이 침입자를 만났을 때 벌침을 쏘고 죽잖아요. 대체 왜 벌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침입자를 이렇게 막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을 위해, 벌이 속한 집단을 위해 그가 희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벌은 불임이에요. 불임이라는 거는 이미 태어난 이상 본인의 유전자를 더 이상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0인 거예요. 이미 0이니까 자신의 유전자를 절반 가지고 있는 형제의 유전자를 지킴으로써 본인의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는 유전자가 복제되고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전자 단위에서 생명체의 행위를 이해해 볼 때 집단 선택설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만큼 책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목표를 설정하고 이 책을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진화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시고 이 책을 읽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화라는 건요, 이 진화라는 말에 스스로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려는 느낌이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진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 변이의 생명체들이 존재할 뿐이고, 그 중에 환경에 훨씬 더 잘 적응한 개체들만이 살아남았을 뿐이다 라는 결과로 진화를 확인한다는 거, 여러분들 진화에는 스스로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잘 인식하셔야 되고요. 이 이기적 유전자의 이기적이라는 말에도 마치 유전자가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느낌이 담겨 있거든요. 이 이기적이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고 이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까 일벌의 예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일벌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종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전자로 인해 그런 행동을 할 뿐이고, 그로 인해 그 유전자가 이득을 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하고 이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기적이라는 말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유전자라는 말을 설명을 해야겠죠. 이 책에서 유전자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길게 그리고 꽤나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 부분을 읽다가 포기하곤 하거든요. 만약에 너무 어렵다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유전자라는 뜻 여러분들 얼핏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떤 경향성을 부추기는 복제가 가능한 원자 또는 분자의 배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특정 근육의 발달을 부추긴다거나 다리 길이를 길게 만드는 것을 부추긴다거나 이런 경향성을 부추기는 복제가 가능한 원자나 분자의 배열의 아주 작은 단위를 유전자라고 적당히 인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이 책을 읽는 게 훨씬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은 유전자는 그저 어떤 경향성을 자기도 모르게 부추길 뿐이지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향성을 부추기고 보니까 이게 생존에 유리하네? 이런 상황을 이기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기와 이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봉사를 했어요, 누군가. 봉사를 한다는 거는 헌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으로 행위하는 거죠. 하지만 이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 사람도 이득을 본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만약에 선을 행한다면 그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타적인 행위가 곧 이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은 동식물로 내려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리처드 도킨스는 이 동식물을 생존 기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동식물을 생존 기계라고 표현한 거는 유전자가 본인의 생존과 복제를 위해서 그 유전자가 담긴 몸인 생존 기계를 이용한다고 보는 그 견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단어의 표현을 한 거죠. 우리 눈에 어떤 동물이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듯 보였으면은 그 유전자라는 단위로 내려가서
혹시 그 행위가 그 동물의 생존에 유리한 데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작은 단위로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동물이나 식물의 행위를 이해해 보려고, 그 패턴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논리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젤과 사자 이야기 많이 언급이 되죠? 어떤 가젤이 사자 눈앞에서 자꾸 깡충깡충 뛰는 거예요. 마치 본인의 다른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에게 날 잡으라고 유혹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 가젤이라는 동물이 본인의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리차드 도킨스는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자, 가젤은 사자 앞에서 깡충깡충 튀면서 날 잡을 테면 잡아봐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 오늘 날 따라오면은 굶을걸?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사자는 내 눈앞에서 뛰는 가젤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눈앞에서 깡충깡충 뛰던 가젤을 쫓아가는 사자는 다 굶어서 이미 죽은 거고요. 그리고 사자 앞에서 거짓말로 깡충깡충 뛰는 허세를 부리던 가젤도 모두 다 잡아먹혀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게 실력이 있어서 사자 앞에서 깡충깡충 뛰는, 어차피 사자가 쫓아와도 못 잡을 가젤과, 그리고 그 가젤을 쫓아가지 않는 사자가 살아남아서 이런 광경을 만들어냈을 뿐이라는 거. 이기적 유전자라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이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청소어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형 물고기의 입속을 청소해주는 아주 작은 물고기 예시도 이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악어새와 악어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입을 청소하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은 거대한 물고기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생존에 훨씬 유리했을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마치 의식을 가지고 이타적으로 행위한다고 우리 인간이 편견을 씌워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게 잘못된 이해였다는 거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용어죠. 밈이라는 단어. 바로 리처드 도킨스가 이 책에서 밈을 언급해서 사람들이 이 밈을 다양하게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인 만큼 이 책에서 밈이라는 뜻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밈은요, 그리스어로 모방이라는 뜻을 가진 미멤과 유전자라는 뜻의 쥐인의 합성어로 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리처드 도킨스가 직접 만든 단어예요. 이 단어를 왜 만들었냐? 그가 생각하기에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로 두 번째 자기 복제자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 전에는 당연히 유전자고요. 두 번째 자기 복제자는 이 밈이라는 문화,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주장이나 의견 같은 것이 뇌와 뇌를 거쳐가면서 복제하는 현상을 이 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는다면 이 밈이라는 파트를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처드 도킨스가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해요. 당신의 책을 읽고 나서부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리처드 도킨스는 이 밈이라는 파트에서 이 세상을 차갑게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힘이라는 게 문화이죠. 지구에서는 우리의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 저는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 밈 파트의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얻어가야 할 교훈이 여기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밈 파트 꼭 읽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나오는 재밌고 신기한 논의들에 대해서 언급을 몇 개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성애와 부성애 이야기인데요. 지상 생물들 중에는 모성애를 가진 동물이 훨씬 많다고 해요. 하지만 수중동물 사이에서는 부성애를 가진 생물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대체 왜 지상에서는 모성애가 더 발달을 하고 수중에서는 부성애가 발달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지상에서는 수중에 비해 훨씬 건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체외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컷의 체내에서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컷이 암컷을 먼저 버리고 도망가는 게 가능합니다. 암컷은 본인의 체내에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버리는 순간 이 아이는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의 확률로 본인의 유전자가 퍼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성애를 가진 유전자가 복제되고 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수중 동물에서는 체외에서 수정이 일어나거든요. 정자와 난자가 배출이 돼요. 그러면 이 수중에서 그냥 결합을 한다는 거죠. 수정이 된다는 건데, 자, 정자와 난자 중에 훨씬 더 가벼운 게 정자죠. 정자가 가볍기 때문에 수컷이 만약에 정자를 먼저 뿌리고 도망을 가면은 이 정자는 확 흩어져요. 근데 난자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죠.
그렇기 때문에 암컷이 난자를 먼저 버리고 도망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수컷은 뿌려진 난자 주변에서 정자를 배출해야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아까 지상의 경우와 반대인 거죠. 암컷이 먼저 도망을 가고 이 수정란 근처에서 배회하는 물고기의 유전자가 훨씬 더 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부성애가 수중동물 사이에서는 흔하다라는 거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암컷 사마귀가 수컷의 머리부터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잔혹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이 유전자가 계속 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수컷의 머리에 성욕 억제 중추가 있대요. 그래서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잘라먹는 순간 오히려 수컷의 성행위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전자의 번식으로만 본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 수준에서 이것을 보니까 잔혹해 보이는데 그저 분자나 원자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자연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할까? 유전자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연계에서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개체가 스스로 자신의 출산을 조절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보통 이제 집단 선택설, 그러니까 집단을 위해 스스로 개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출산을 억제한다라는 게 은근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인간으로만 따져도 우리 인간 종을 위해 출산을 제한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출산의 비용이 올라가면은 출산을 제한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여성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여성의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여성이 쉬는 기간 자체가 출산의 비용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죠. 유전자 입장에서도 개체가 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유전자 복제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리하다면 무한대로 출산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죠. 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의 새끼들, 그러니까 개체 하나하나에게 양육에 투자하는 에너지 값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전자가 생존하고 나중에 자식을 낳을 때까지 다시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의 비용이 올라간다. 출산이 많아질수록. 이런 과정을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종의 개체 수가 많아지면은 먹을 걸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출산을 조절하는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생명체들이 훨씬 더 생존에 적합했을 테고 그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만이 살아남은 거겠죠. 네 번째로 암세포가 계속 살아남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암세포가 계속 복제되고 퍼지는 이유, 암세포도 하나의 유전자라고 봤을 때 본인의 생존 기계를 죽이는 유전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전자는 대체 어떻게 퍼질까? 전 이 논의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아무리 그 개체를 죽이는 유전자더라도 그 개체가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번식을 한 이후에 발현되는 치사 유전자라면 충분히 퍼질 수 있다는 논의가 저는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고모보다는 이모가 훨씬 더 친근하잖아요. 이것도 이기적 유전자론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왜 생명체 사이에서 진화하고 발전했을까?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사랑이 태초에 왜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했을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암컷은 본인의 배에 새끼를 베기 때문에 자신의 새끼라는 걸 100% 확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컷은 단 1%라도 0.001%라도 본인의 새끼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 본인의 새끼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암컷과 수컷이 훨씬 더 생존에 적합했겠죠. 그러면서 사랑이 발전했을 거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낭만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논리적이죠. 이런 논리라면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의 딸의 자식이, 그러니까 손주가 100% 내 딸의 아이인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더 잘해줄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흔히 외할머니나 이모가 나한테 훨씬 따뜻했던 거, 이런 유전자적, 생물학적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는데요.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 논리적인 내용들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좀 쭉쭉 넘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흥미가 가신다면은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